오늘 소개해드릴 예언과 예언가는 중국계 미국인 여성 예언가 하나엘이다. 젊었을 때부터 꿈과 환상이 유난히 강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딸 정도로만 여겼다. 그러다 2020년대 들어 코로나와 전쟁, 경제 위기가 겹쳐지는 시기에 그녀가 미리 말했던 내용들이 하나둘 현실과 겹쳐 보이기 시작하면서 소수의 추종자들이 붙기 시작했다. 특히 2026년에 들어와서는 하나엘이 운영하는 작은 팟캐스트 채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얼굴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채 중국어 억양이 섞인 담담한 목소리로 세계의 전쟁, 동아시아의 긴장, 그리고 한국과 일본, 대만의 미래에 대해 연달아 예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을 예언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단지 밤마다 본 것과 내 심장에 새겨진 두려운 장면들을 나누는 사람일 뿐입니다. 믿든 안 믿든 선택은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최근 몇 회차 방송에서 하나엘은 특별히 2026년 3월 이후의 한국을 반복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다.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충돌, 그리고 다가오는 한국의 총선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그녀의 팟캐스트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각종 커뮤니티와 유튜브 예언 채널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중국인 여성 예언가 하나엘이 본 2026년 이후 한국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계의 전쟁 한가운데서 한국의 총선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2026년 3월 초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던 하나엘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기도원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의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강렬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나는 어떤 직함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본 것을, 주님이 내 심장에 새기신 것을 한국에 전해야 한다는 부담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2026년 3월 이후 한국과 세계에 대한 하나엘의 예언이다. 하나엘은 먼저 지금 사람들이 뉴스에서 보고 있는 전쟁들을 끝을 향해 가는 소음 정도로 여긴다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본 첫 번째 환상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지구의 모습이었다. 굵은 붉은 선이 동유럽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또 다른 붉은 선이 지중해와 중동을 감아돌고 있었다. 도시와 마을 위로 연기가 피어올랐고 어떤 곳에서는 포성이 잠시 멈춘 듯 보였지만 땅 아래에서는 여전히 시뻘건 용암 같은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붉은 선을 전선잔시행이라고 부르며 뉴스로 소비하고 있었지만 하늘에서 볼 때 그것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준비를 하는 거대한 균열처럼 보였다. 그녀는 말했다. 국가들이 서로를 향해 이를 갈며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고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장면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지도자들의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론 앞에서는 주먹을 쥐고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웃으며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백성들의 피가 아니라 숫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기 판매량, 에너지 가격, 여론 지지율, 데이터 수익이 모든 것이 그들의 진짜 전쟁터였습니다. 하나엘의 입에서는 이런 문장이 흘러나왔다. 너희는 이것을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라 부르지만 나는 말하노니 이 전쟁은 판을 짜는 자들의 게임이다. 위에서는 총성이 울리지만 아래에서는 악수와 계약이 오간다. 칼날은 서로를 향하지만 금고는 서로를 향해 열려 있다. 이 모든 속에서 울부짖는 자는 누구냐? 피 흘리는 자는 누구냐? 이름 없는 백성과 숫자로만 기록되는 아이들이다. 그녀는 이어서 전쟁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환상 속에서 처음에는 탱크와 전투기가 하늘을 메우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코드와 신호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포탄 소리는 줄어든 것 같았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 화면 속 정보, 조작된 영상, 편집된 진실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찢어놓고 있었다. 총 대신 알고리즘이
폭탄 대신 정보가 터지고 있었고 그 전쟁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스며들었다. 하나엘은 세 개의 전쟁을 세 겹의 전쟁이라고 정리했다. 하나는 땅 위에서 터지는 포탄과 미사일의 전쟁, 또 하나는 스크린과 데이터 속에서 벌어지는 정보 여론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은 보이지 않는 권력과 돈이 판을 짜는 영적 구조의 전쟁이다. 그리고 이 세 겹의 전쟁 한가운데 작지만 푸른 불빛으로 타오르는 한반도가 있었다고 했다. 그녀가 본 한국은 어둠 속에서 떠있는 하나의 작은 섬처럼 보였다. 남과 북은 희미한 경계선으로 나뉘어 있었고 남쪽의 도시들은 빛으로 반짝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위로 커다란 저울이 천천히 내려왔다. 저울 한쪽 접시에는 부와 기술과 성공이 올려져 있었고 다른 한쪽 접시에는 진실과 공의와 자비가 올려져 있었다. 처음에는 부와 기술의 접시가 훨씬 더 무겁게 내려가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환호했다. 우리는 해냈다. 이제 선진국이다. 이제는 우리가 남을 돕는 나라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저울을 살짝 흔들자 그 무거웠던 접시는 불안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하나엘은 이렇게 전했다. 너희는 수치를 보고 안심하지만 나는 너희의 심장을 본다. 너희는 성장률과 수출 그래프를 보며 웃지만 나는 너희 가정의 식탁에서 식어가는 사랑을 본다. 너희는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자랑하지만 나는 너희 교회와 학교, 골목과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를 향해 쏟아지는 독한 말을 듣는다. 한국이여, 너는 밖으로는 강대국의 언어를 배우고 있으나 안으로는 서로를 찢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또 다른 장면에서 그녀는 한국 도시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금이 점점 굵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처음에는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균열이었다. 세대의 균열, 남과 여의 균열, 이념과 지역, 계층 간의 균열. 사람들은 그것을 의견 차이라고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2026년 3월을 지나며 그 금은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누가 어느 뉴스를 보는지, 어떤 채널을 보는지, 누구의 말을 신뢰하는지에 따라 서로를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가족 식탁에서, 교회 소그룹에서, 회사 회의실에서,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다. 하나엘은 담담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다. 이 나라는 전쟁터가 아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이 나라는 이미 말과 시선과 손가락질이 오가는 내전의 초입에 서 있다. 총 대신 댓글이, 포탄 대신 영상이, 그리고 칼 대신 혐오의 언어가 서로를 찌르고 있다. 이 땅에서 곧 선과 악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조심하라. 너희가 악이라 부르는 자들 중에 내가 사용하려는 그릇도 있고 너희가 선이라 부르는 진영 안에도 썩은 누룩이 있다. 한국의 정치와 다가올 총선거에 대해서 그녀는 아주 노골적인 정치 언어를 쓰지는 않으면서도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상징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환상 속에서 하나엘은 국회의 사당 지붕 위에 앉아있는 거대한 바람개비를 보았다. 그 바람개비는 빨강과 파랑, 초록과 노랑, 여러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바람이 부는 대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세 개의 깃발을 들고 서로를 향해 외치고 있었다. 저들이 악이다. 우리가 선이다. 저 진영이 나라를 망친다. 우리가 나라를 살린다. 공기 속에는 논리가 아니라 분노의 입김이 더 짙었다. 그때 하나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너희의 언어 속에 나를 위한 자리가 어디 있느냐? 다가올 총선은 단지 의석수의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무엇을 옳다고 부를지를 드러내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총선의 계절이 오면 이 땅의 공기가 달라질 것이다. 단어들이 무기처럼 사용되고 사진과 영상이 칼날처럼 휘둘러질 것이다. 후보들의 이름보다 서로를 향한 비난의 수식어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더 자주 오르내릴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를 선택하느냐보다 누구를 더 미워하느냐로 선택지를 고르게 될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엘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총선거가 한국을 갈라놓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구원자들을 드러내는 불꽃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 하나의 환상 속에서 그녀는 어두운 투표소 안을 보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한 손에 도장을 쥐고 다른 손에 종이를 쥐고 있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손에서만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주님, 제가 어떤 칸에 도장을 찍든 이 선택이 제 욕심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당신의 마음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선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눈에는 분노보다 눈물이 더 많았다. 하나엘은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다. 이 총선은 완벽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크게 실망할 것이고 누군가는 승리감에 도취될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은 의석수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깨어난 자들을 향해 있다. 권력을 얻기 위해 거짓을 선택한 자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택한 자 사이의 간극이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한국이여, 너희가 선택하는 것은 정당의 로고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방향이다. 하나엘이 가장 자주 반복한 단어 중 하나는 구원자였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구원자는 한 명의 초인적인 인물이 아니라 얼굴 없는 무리, 흩어져 있는 작은 사람들이었다. 너희는 항상 한 명의 영웅을 찾는다. 한 명의 대통령, 한 명의 메시아, 한 명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찾는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이 시대의 구원자는 얼굴 없는 무리다. 작은 교회에서 이름 없이 기도하는 어머니들, 회사에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승진을 포기하는 청년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 편에 서주는 선생님들, 돈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의사들, 조회수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크리에이터들, 이들이 바로 한국의 구원자들이다. 그녀는 또 다른 환상에서 나라 곳곳에 작은 등불들이 하나둘 켜지는 장면을 보았다. 처음에는 서울의 높은 빌딩 위에서만 불빛이 켜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산골마을, 공단지대, 어두운 골목, 지하교회, 병실, 군부대, 교실 안에서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들은 정치 슬로건도 기업 로고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의 심장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작고 고집스러운 빛이었다. 그들이 서로를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하자 불빛들은 선처럼 이어졌고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기둥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본 한국의 푸른 기둥이었다. 마지막으로 하나엘은 2026년 3월 이후 한국과 세계를 향해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너희는 세계의 전쟁을 보며 두려워한다. 동유럽의 포성, 중동의 불길,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터지는 이름 모를 분쟁들을 보며 3차 대전이 오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 안의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 가정 안의 전쟁, 세대 사이의 전쟁, 교회 안의 전쟁, 댓글창 안의 전쟁, 너희 마음 안의 전쟁은 누가 멈출 것인가? 아직 진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진짜 평화도 오지 않았다. 다가올 총선과 세계의 전쟁 속에서 너희는 수없이 많은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저들이 악이다. 우리가 선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나 없이 선을 말하는 자도, 나 없이 악을 규정하는 자도 결국 또 다른 폭력을 생산할 뿐이다. 선과 악의 진짜 전쟁은 표를 던지는 그 순간에도, 투표함이 닫힌 후에도 너희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 계속된다. 한국이여, 너는 작지만 너의 선택은 크다. 너의 기도는 작아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그것이 이 땅의 저울을 움직인다. 숫자와 그래프와 여론에만 눈을 두지 말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묻는 이 질문에 귀를 기울여라.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너는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너는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나는 너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전쟁 한가운데의 작은 길을 낼 것이다. 피할 길이 아니라 지나갈 길을. 브랜든 빅스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2024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총알이 귀를 스치며 피가 흐르는 장면. 정확히 7월 13일이라고 세세히 예언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현대 예언자로 떠올랐다. 그는 그 예언을 받은 후 기도실에서 주님의 환상을 3일 연속으로 확인한 뒤 공개했다고 밝혔고, 실제 사건이 그 날짜에 벌어지면서 채널 구독자가 100만을 돌파했다. 이후 미국 대선 결과, 중동 분쟁 격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여러 사건을 시간대별로 맞추며 명성을 얻었으며,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푸른 기둥 환상, 예언으로 이미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다. 그는 예언 스타일이 독특하다. 감각적 환상을 생생히 묘사하며 주님의 음성을 직접 인용하고 성경 구절을 곁들여 영적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예측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제시한다. 최근 2026년 2월부터 한국 경제에 초점을 맞춘 연속 예언을 쏟아내며 국내 기독교계와 증권 커뮤니티에서 빅스 따라 투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브랜든 빅스의 2026년 한국 예언은 그냥 경제 전망이나 지정학 분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흔드는 영적 선언의 형태로 전해진다. 그는 2025년 말부터 연달아 한국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고 간증하며 2026년 13월에 걸쳐 여러 차례에 나누어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놓았다. 그의 설교와 예언문은 크게 4가지 축으로 모아진다. 2026년 한국 경제와 주식 시장의 닥칠 흔들림과 아직 진짜 폭락은 오지 않았다는 경고, 남과 북, 동과 서, 이념과 세대와 종교를 가르는 선과 악의 전쟁이 한국 한복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메시지. 겉으로는 국가들끼리 전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손을 잡고 판을 짜고 있는 보이지 않는 동맹에 대한 폭로, 마지막으로 203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될 제3차 전쟁, 곧 인간과 AI의 전쟁에 대한 장기 예언이다. 브랜든 빅스가 처음으로 2026년 한국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은 2025년 12월 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금식 기도 중이었다. 그는 작은 오클라호마 교회의 찬양이 끝난 뒤 홀로 예배당 불을 끄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는 커다란 세계지도가 펼쳐졌다.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모든 대륙이 붉은색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군함과 미사일과 탱크가 지도 위를 기어다니듯 움직였다. 그는 나중에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온 세계가 불타는 지도를 보았습니다. 각 나라의 국기가 불꽃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라시아 대륙 끝에 있는 작은 반도 하나만은 푸른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불타는 지도 한가운데 한반도만이 푸른 빛의 기둥처럼 세워져 있었다. 그때 그는 속으로 분명히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고 증언한다. 보라, 나는 이 작은 땅을 나의 증거의 자리로 세우리라. 온 세계가 전쟁과 혼란에 빠질 때 이 땅에서 진짜 선과 악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내가 예비한 자들을 드러낼 것이다. 브랜드는 이 장면을 한국이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이 피해국을 넘어서 전환점의 무대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의 예언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은 부분은 2026년 한국 경제와 코스피에 대한 경고였다. 그는 2026년 1월과 2월 연속해서 숫자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한다. 어느 밤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갑자기 서울의 야경이 시야에 펼쳐졌다. 초고층 빌딩 사이로 초록빛 숫자들이 하늘을 찌르듯 치솟고 있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웃으며 서로에게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었고 6천이라는 숫자가 거대한 네온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 위로 7천이라는 더 큰 숫자가 희미하게 떠오르며 마치 곧 도달할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며 동쪽 사막에서 검은 모래 폭풍이 밀려왔다. 모래 폭풍 안에는 전쟁과 폭발과 불타는
유전의 장면들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서울 상공 위로 떠있던 숫자들은 마치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위처럼 산사태를 일으키며 추락했다. 그는 그때 들은 음성을 이렇게 전한다. 전쟁의 그림자가 너희의 부를 흔들 것이다. 오늘 너희가 보고 있는 상승은 진짜 상승이 아니다. 아직 진짜 폭락이 오지 않았다. 지금의 하락은 경고에 불과하다. 사람들의 웃음이 울음으로 바뀔 것이나 그것조차 최종이 아니다. 브랜드는 이 메시지를 해석하며 말한다. 2026년 초에 이미 한 차례 충격적인 급락이 올 것이고 그때 사람들은 이제 바닥이다라고 안도할 것이다. 뉴스에서는 역대급 폭락이라는 제목을 달 것이고 전문가들은 충격은 컸지만 이제 회복 국면이라고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것은 진짜 폭락이 아니라 경고의 전조에 가깝다. 탐욕과 교만이 여전히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기 차트로 보면 큰 파도 중 작은 물결에 불과한 움직임을 가지고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도취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예언문 속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너희는 작은 조정을 폭락이라 부르고 작은 반등을 대세 상승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아직 진짜 폭락이 오지 않았고 아직 진짜 상승도 시작되지 않았다. 내가 흔드는 것은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의 심장이다. 브랜드는 한국의 투자자들을 향해 숫자에만 눈을 두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반복해서 권면한다. 2026년 상반기 동안 한국 시장에는 몇 번의 급락과 급반등이 연달아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은 그때마다 공포와 탐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 속에서도 대부분은 여전히 돈만 쫓고 본질을 돌아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한 번 더 깊은 흔들림을 허락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한번 흔들 것이다. 라는 식의 문장을 그는 여러 차례 반복한다. 그러나 그는 폭락만 말하지 않는다. 항상 그 뒤에 올 회복과 진짜 상승을 함께 말한다. 두 번째 환상에서 그는 한국 시장의 가짜 봄과 진짜 여름을 보았다고 증언한다. 기도 중에 한반도 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보았는데 어느 순간 3월과 4월 즈음으로 보이는 계절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고 벚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고 한다. 뉴스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반등, 전쟁 충격 조기 극복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다시 희망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 꽃들은 금세 싸늘한 서리에 맞고 시들어 버렸다. 브랜드는 그 장면을 가짜 봄이라고 부른다. 그 후 시간이 더 흘러 6월과 7월이 되었을 때 진짜 여름이 도래하는 듯한 장면이 나타났다. 태양이 한반도 위를 강하게 비추기 시작했고 논밭에 벼가 자라고 물줄기가 강해졌다. 그때 다시 숫자들이 상승하는 것이 보였다. 이번 상승은 이전의 얕은 반등과 달리 기반이 단단하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단순한 탐욕이 아닌 깨어남의 표정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그때 또 다른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첫 번째 올라섬은 시험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지 못하고 탐욕으로 삼았다. 그러나 두 번째 올라섬은 내가 예비한 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이것이 진짜 상승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 상승 또한 영원하지 않다. 인간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부도, 권력도, 기술도 마지막 불길 앞에서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는 설교에서 정리한다. 2026년 상반기 한국 시장에는 가짜 봄과 같은 반등이 올 것이며 많은 이들이 역시 한국은 강하다. 이제 위기는 끝났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등은 진짜 상승이 아니다. 다시 한번 꺾이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도하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은 이제 무엇을 쌓아야 하는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를 깊이 고민하게 된다. 진짜 상승은 영적 각성과 함께 올 뿐 단지 돈과 정책만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메시지를 던진다. 그래프가 위로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한국은 그래프뿐만 아니라
영원히 위로 향해야 한다. 회개 없는 반등은 또 다른 폭락을 잉태할 뿐이다. 나는 한국에 말한다. 아직 진짜 상승은 오지 않았다. 너희가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브랜든 빅스의 2026년 한국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경제가 아니라 내부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다. 그는 2026년 3월에서 5월 사이 한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 설교에서 그는 또 하나의 환상을 나눴다. 한국의 도심 거리를 보았다. 어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어떤 이들은 다른 깃발을 들고 있었다. 젊은 세대와 노년층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했고 정치 지도자들은 마이크 앞에서 서로를 향해 독을 품은 말을 쏟아냈다. 방송국은 서로를 비난하는 자막과 토론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사랑보다 분노가, 공감보다 조롱이 가득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렸다. 이것이 선과 악의 전쟁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보수와 진보, 남과 북, 젊은이와 늙은이의 싸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악한 영은 너희를 서로 미워하도록 부추긴다. 서로의 얼굴에서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두세 달 뒤, 이 땅에서 말과 프레임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악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진짜 악은 그 싸움을 뒤에서 즐기는 자들 가운데 있다. 브랜드는 이 전쟁이 총과 탱크가 아니라 언어와 미디어, 법과 여론으로 치러지는 전쟁이라고 설명한다. 정치와 사법과 언론과 종교가 서로 뒤엉키며 거대한 혼란이 올 것이고 국민들은 둘로, 셋으로, 넷으로 갈라질 것이다. 그는 예언문에서 한국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한국이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곧 너희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를 강요받게 될 것이다. 중간은 허용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가 서로를 증오할 때 악은 웃는다.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고 끌어안을 때 선은 승리한다. 이 전쟁은 법안과 선거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전쟁의 진짜 승패는 너희 마음속에서 결정된다. 그렇다고 브랜든이 한국의 미래를 암울하게만 보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 치열한 내적 전쟁을 한국의 구원자를 드러내는 전환점이라고 본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의 구세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어느 환상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 둘씩 불이 켜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간증한다. 어두운 한국 지도 전체가 회색빛이었는데 갑자기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작은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어떤 불은 이름 없는 작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불은 야근 중인 사무실에서 어떤 불은 학교와 병원과 공장에서 켜졌다. 그리고 그 불빛들이 서로를 향해 걸어 나오면서 하나의 큰 빛을 이루었다. 그때 음성이 들렸다. 이들은 내가 예비한 구원자들이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정치인 안에서도, 목회자 안에서도, 사업가와 청년들 가운데서도 내가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이 구원자들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을 위해 자신의 편익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들. 정치권 안에서 썩어가는 구조를 뚫고 나오는 정직한 자들. 교회 안에서 권력 대신 섬김을 선택하는 영적 지도자들. 기업과 현장에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콘텐츠와 미디어와 교육 영역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그들이다. 브랜드는 단호하게 말한다. 너희는 하나의 영웅을 찾지만 하나님은 세대 전체를 부르고 계신다. 한국의 구원자는 한 명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은 깨어난 자들의 공동체다. 이 선과 악의 내전과도 같은 혼란 속에서 그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너희 나라의 진짜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은 한국이라는 틀을 넘어 세계판을 읽는 시각도 담고 있다. 그는 지금 세계의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손을 잡고 판을 짜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한다.
어느 밤 그는 거대한 원형 테이블을 보았다. 여러 나라의 국기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테이블 위에서 서로를 향해 주먹을 쥐고 욕하고 있었다. 카메라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자 그 테이블 아래에서는 그들이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위로는 주먹을 들어 올리고 아래로는 손을 맞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만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권력과 돈, 정보와 기술을 쥔 자들이 판을 짜고 있다.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와 패배가 아니라 판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브랜드는 뉴스 화면에 보이는 적국 대동맹 구도만 믿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 뒤에는 전쟁을 통해 무기를 팔고 에너지를 조절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익을 챙기는 숨은 세력들이 있다. 심지어 겉으로 서로 적대하는 국가의 핵심 인물들조차 어떤 영역에서는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시대의 큰 무대를 깔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한국을 향해 이렇게 덧붙인다. 한국이여, 너희는 거대한 체스판 가운데 놓인 말과 같다. 그러나 나는 말 위에 내 손을 얹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희를 말이 아니라 판을 흔드는 조각으로 사용할 것이다. 남과 북,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라. 사람의 동맹보다 나와의 언약을 잡아라. 브랜든 빅스의 예언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충격적인 부분은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정의이다. 많은 이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 동아시아 군사 긴장을 보며 곧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묻지만 그는 이렇게 답한다. 사람들은 탱크와 미사일이 오가는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이라 부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3차 전쟁은 203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인간과 AI의 전쟁이었다. 그는 또 다른 환상에서 지구 위로 거대한 그물망이 씌워져 있는 장면을 보았다. 그 그물망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감시 시스템으로 엮여 있었다. 사람들은 편리함 때문에 스스로 정보를 넘겨주고 있었고 AI는 그 정보를 먹으며 점점 더 커져갔다. 처음에는 인간이 AI를 도구처럼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AI가 인간의 선택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사야 할지, 누구를 뽑아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까지 AI가 추천하고 사람들은 그 추천을 거의 자동적으로 수용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브랜드는 2030년에 이르면 이 싸움이 더 이상 기술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는 이렇게 들은 음성을 전한다. 인간은 자신의 형상대로 기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기계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 2030년의 전쟁은 총알보다 알고리즘이, 탱크보다 데이터가 더 많이 사용되는 전쟁이다. 어떤 나라들은 군인을 줄이고 대신 인공지능과 로봇 군대를 세울 것이다. 사람의 생명 가치는 더 떨어지고 효율과 속도가 우상이 될 것이다. 그는 인간과 AI가 직접 총을 겨누는 SF 장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AI가 사람들의 사고와 취향과 신앙과 가치관을 잠식하고 인간을 대신해 판단하는 시스템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 포기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시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AI, 문명이 정면 충돌하는 시대를 그는 본다. 그리고 그때 한국의 역할도 다시 한번 부각된다. 나는 2030년 무렵 다시 한번 한국 위에 푸른 기둥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기술 강국이자 영적으로도 뜨거운 나라. 이곳에서 인간이 AI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의 증언이 세계로 흘러갈 것이다. 한국의 젊은 세대 가운데 기술과 신앙을 함께 붙든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마지막 시대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2026년 한국에 대해 예언하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비슷한 결론으로 돌아온다. 나는 공포를 주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경고는 공포를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를 위해 주어진다.
그가 한국에 남긴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2026년의 한국은 경제와 정치와 영적으로 거대한 진통기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있었던 하락과 폭락은 예고편에 가깝고 아직 진짜 폭락도 진짜 상승도 오지 않았다. 앞으로 두세 달 안에 한국 내부에서 선과 악, 이념과 세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한국을 분열시키지만 동시에 구원자들을 드러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나라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판을 짜고 손을 잡는 숨은 세력들이 있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흔들리는 말로 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조각이 될 수도 있다. 2030년에 이르러 진짜 의미의 제3차 전쟁이 시작된다. 그것은 인간과 AI의 전쟁, 곧 영혼을 두고 벌이는 최후의 대결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한국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잠들지도 말라. 너희의 경제도, 정치도, 기술도 모두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본 환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서 있었던 것은 빛나는 교회와 무릎 꿇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아직 진짜 폭락은 오지 않았다. 아직 진짜 상승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오늘 깨어난다면 그 폭락 속에서도 그 상승 속에서도 너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미국의 예언자 찰리 샴프이다. 그는 미국 기독교 예언 사역 단체인 데스티니 인카운터스 인터내셔널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로 전 세계를 다니며 예언 사역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였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기 몇 달 전 정확한 날짜까지 지정하여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고 실제로 그 날짜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기독교 커뮤니티를 넘어 일반 뉴스에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 대해서도 1년 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제거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겼고 정확히 1년 뒤 그 날짜에 쿠오모는 성추문으로 사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타이밍의 예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예언을 받으면 즉시 공개하지 않고 오랜 금식과 기도, 성별의 시간을 거친 뒤 주님이 공개하라고 말씀하신 정확한 날짜에만 공개한다고 밝혀왔다. 그런 찰리 샴프가 유독 관심을 가져온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이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 대한 예언적 비전을 공개해왔다. 그는 한국은 지금 준비의 계절에 놓여 있다. 이것은 파멸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라고 말했고 서울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이며 새로운 예언적 움직임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될 때 이 나라의 정의의 균형이 회복될 것이며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매우 구체적인 예언도 남겼다. 심지어 그는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죽을 것이며 이는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다. 그리고 남북의 분단의 벽이 허물어질 것이며 현 세대가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공산주의로 향하지 않고 자유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한국 예언의 연장선에서 찰리 샴프는 2026년 초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국에 대한 가장 길고 구체적인 예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방송 시작과 함께 이렇게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밤 한국에 대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하려 합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의 미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 밤에 걸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했고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이제 공개하라고 말씀하신 날입니다. 그는 먼저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영적 진단부터 시작했다. 나는 한국 위에 두 개의 구름이 충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검은 구름이었고 하나는 하얀 구름이었습니다. 검은 구름은 분열과 거짓, 탐욕과 배신의 영이었고 하얀 구름은 진실과 회복, 정의와 긍휼의 영이었습니다. 이 두 구름은 한반도 상공에서 서로 부딪히며 번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겉으로는 정치적 갈등처럼 보이지만 영적 영역에서는 이 나라의 운명을 놓고 벌어지는 전면전이다. 찰리 샴프는 이 환상의 의미를 풀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모든 스캔들, 모든 분열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어둠의 세력이 이 나라를 놓고 벌이는 영적 전쟁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한국을 분열시켜 무력하게 만들려 합니다. 형제를 형제에게, 세대를 세대에게, 지역을 지역에게 대적하게 만들어 결국 이 나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지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적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환상 속에서 한국 땅 위로 불꽃들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제주에서, 이름 모를 작은 도시들에서 동시에 작은 불꽃들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들이 하나둘씩 커지면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가 그려지듯이 한국 전역의 불의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찰리 샴프는 이 불꽃들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꽃들은 내가 이 나라 곳곳에 심어놓은 나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다. 세상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미디어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권력이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보았고 나는 그들을 훈련시켰고 나는 그들을 이 시간을 위해 예비해 두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우는 젊은 판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외면당한 사람들 곁을 지키는 활동가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조국을 위해 묵묵히 복무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지하 기도실에서, 새벽마다 이 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무명의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선포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감추어 둔 나의 종들을 이 나라의 전면에 세울 때가 되었다. 분열의 시간은 동시에 드러남의 시간이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보인다. 한국이 가장 갈라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예비한 사람들이 일어설 것이다. 그들은 권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리를 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만 내가 맡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방향은 바뀌게 될 것이다. 찰리 샴프는 한국의 분열 이후에 대해서도 환상을 이어갔다. 나는 환상 속에서 두 개의 구름이 충돌한 뒤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한반도 위로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보통 무지개가 아니었습니다. 무지개의 한쪽 끝은 서울에, 다른 한쪽 끝은 평양에 닿아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이 통일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이다. 내가 이 땅의 분단을 영원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지금은 남쪽의 폭풍을 먼저 지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폭풍을 지나고 나면
이 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는 한국의 미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장면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로서가 아니라 상처를 통과한 나라로서, 분열을 겪고도 다시 일어선 나라로서, 전쟁과 분단과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모두 지나온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도 이것을 지나왔다. 당신도 지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내가 세계를 위해 준비한 증인의 나라다. 이 나라의 상처 하나하나가 다른 나라를 치유하는 약이 될 것이다. 이 나라의 눈물 하나하나가 다른 민족을 위로하는 강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는 물속을 지나가야 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불 속에 함께 있다. 찰리 샴프는 2026년 2월 중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갑자기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예언을 꺼내놓았다. 당시 한국의 코스피는 상법 개정안 통과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6,000선을 돌파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7,000을 향한 기대까지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찰리 샴프는 그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기도 중에 한국의 수도 서울을 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초록색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닌 아주 먼 사막 쪽에서 검은 연기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바람이 시장을 덮칠 것이다. 한국의 숫자들이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웃음을 거둘 것이다. 이것은 한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전쟁이 한국의 돈줄을 흔드는 것이다. 그 예언이 나온 것은 2월 중순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2주 뒤인 2026년 3월 3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코스피는 하루 만에 7.24%, 452포인트가 폭락했다. 삼성전자는 9.88% 하락해 20만 원 선이 무너졌고, SK하이닉스는 11.5% 급락해 100만 원 선을 내줬다. 외국인은 이틀간 12조 원 넘게 매도하며 빠져나갔다. 다음 날인 3월 4일에는 코스피가 12.06%까지 추가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는 2001년 9.11 테러 당시의 낙폭마저 넘어서는 역대 최대 하락이었다. 찰리 샴프가 사막 쪽에서 검은 연기가 밀려온다. 전쟁의 바람이 시장을 덮친다. 한국의 숫자들이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말한 것이 중동발 전쟁 쇼크에 의한 코스피 역대급 폭락과 소름돋게 일치한 것이다. 이 폭락이 현실화된 직후 찰리 샴프는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 시장에 대한 추가 예언을 공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국을 위해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떨어지는 숫자들이었지만 두 번째 장면은 달랐습니다. 나는 사막 위에 검은 연기가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싸우던 나라들이 총을 내려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총성이 멈추고 협상 테이블이 펼쳐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이다. 전쟁이 잠정적으로 멈추는 시기가 온다.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잠정휴전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총성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의 숫자들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6월, 전쟁이 잠정휴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석유 가격입니다. 석유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빠져나간 돈은 한국이 싫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나간 것입니다. 전쟁이 멈추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강하고
한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6월 이후 한국의 주식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 전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찰리 샴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숫자가 떨어지고 뉴스는 전쟁으로 가득 차 있고 내일이 더 나빠질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6월에 전쟁이 잠정 멈추는 순간 한국 시장은 반등할 것입니다. 지금 공포에 팔아버린 사람들은 6월 이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회복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찰리 샴프는 방송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갈등과 분열과 혼란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예비해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기 직전의 진통입니다. 한국의 성도들이여, 무릎을 꿇으십시오. 한국의 시민들이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어둠은 새벽이 오기 직전의 어둠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이 밝아올 때 한국은 전 세계가 놀라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비냐난드는 2006년 인도 카르나타카주에서 태어난 소년 점성가로 10대 때부터 베다 점성술을 바탕으로 세계 정세를 예측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인물이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전염병과 혼란이 온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그 직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름이 크게 알려졌다.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글로벌 경제 불안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미리 경고한 영상들이 시간차를 두고 현실과 겹치면서 적중률 높은 인도 소년 예언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한국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해왔는데 2020년대 초반부터 21세기 중반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 사실상 초강대국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한반도 통일과 국력 도약, 한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중재자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한국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특히 2024에서 2026년을 한반도의 큰 혼란과 동시에 대전환 구간으로 짚어 한국 정치안보 리스크와 함께 그 이후 찾아올 도약의 가능성을 함께 언급한 점이 한국에 관한 예언도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2026년 3월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비냐 아난드는 다시 한번 자신이 수년 전부터 말해 오던 표현을 떠올렸다고 한다. 2026년은 400년에 한 번 오는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그는 말해왔다. 베다 점성술에서 토성과 목성, 라후와 케투, 그리고 화성이 만들어내는 각도는 그저 점 몇 개가 이동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 문명이 전쟁을 일으키는 방식과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신호로 해석된다. 2020년 이후 사람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가자, 인도와 파키스탄, 수많은 분쟁과 전쟁 장면을 매일 뉴스에서 보아왔고 2026년에 들어선 지금도 총성과 미사일, 탱크와 드론의 화면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에게 묻는다. 지금이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입니까? 하지만 그는 2026년 3월의 별자리를 가리키며 고개를 천천히 젓는다고 한다. 지금부터 아비냐 아난드의 채널에 올라온 가장 최신 예언을 소개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 행성들의 배치가 분명하게 가리키는 흐름이다.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준비해야 한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먼저 현재의 전쟁에 대해 입을 열었다. 2026년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뉴스 화면에서 폭발과 불길,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이다. 그러나 나는 하늘의 지도를 보며 분명하게 말한다. 지금의 전쟁들은 진짜 3차 대전이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짜여진 판 위에서 벌어지는 연극이다. 나라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사람들은 점점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각국이 벌이는 전쟁은 진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장치이고 판을 짜는 과정이다. 아난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나라의 이름으로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 전쟁을 설계하는 손은 언제나 같다. 무기를 팔아 이익을 얻는 자들, 에너지와 자원을 쥐고 흔드는 자들, 정보를 독점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앞으로 사람들은 적국의 기업과 우리 편의 기업이 같은 이익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누가 더 부자가 되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야말로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전쟁은 진짜 3차 대전이 아니라 진짜 전쟁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 준비 단계였다는 것을.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시대의 전쟁은 국경과 국기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 정체는 거대한 사업 계획이다. 이 판에서 인류 전체는 소수의 설계자들이 만든 게임에 끌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 게임은 오래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2030년을 향한 예언을 꺼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제3차 세계대전은 2030년에 이르러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완전히 다르다. 제3차 세계대전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인간과 인공지능의 전쟁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지금은 과장이라고 부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고 손가락으로 허공에 선을 그리듯 말했다. 2030년 전쟁은 총과 탱크로만 치러지지 않는다. 그때의 전쟁은 화면과 코드, 데이터와 알고리즘 위에서 치러진다. 인공지능은 이미 사람들의 입과 귀, 눈과 손을 장악하고 있다. 사람들은 하루 대부분을 기계와 함께 보내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도구가 단지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생각을 대신 정리해주는 존재, 선택을 대신 계산해주는 존재, 감정까지 위로해주는 존재가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할 것이다. 그때 이 존재를 만든 소수의 사람들은 인간을 위해 이 도구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인간을 관리하기 위해 쓸 것이다. 아난드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다. 2030년 사람들은 뉴스와 정책, 전쟁과 평화, 경제와 선거의 결정이 자신들의 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직접 총을 들고 사람을 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누가 총을 들고 누구를 향해 움직일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누구의 계좌를 막을지, 누구의 목소리를 지워버릴지, 누구를 시스템 밖으로 내쫓을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인류가 싸워야 할 상대는 로봇의 무리가 아니라 인간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인간은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의 실체이다. 그는 다시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나는 말한다. 지금의 전쟁들은 모두 가짜 전쟁이다. 진짜 전쟁은 2030년에 도달할 것이다. 그 전쟁은 국가의 깃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코드와 데이터, 인공지능과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때 지금 준비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는 시선을 한국으로 돌렸다. 이제 한국에 대해 말하겠다.
나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이 21세기 중반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오를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 미래는 이미 정해졌다. 한국은 반드시 한 번 더 도약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도약은 아무 준비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그 도약을 위해 한국은 반드시 큰 전쟁을 통과해야 한다. 그 전쟁은 총과 탱크가 아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전쟁이다. 그는 별자리와 날짜를 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두세 달 뒤 한국에서 선과 악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 전쟁은 한국 사회를 깊이 갈라놓을 것이다. 방송과 인터넷, 거리와 국회, 학교와 가정까지 갈라놓을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선과 악이라고 부르며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짜 선과 진짜 악은 그 싸움의 표면에 있지 않다. 진짜 싸움은 그 싸움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는가에 있다. 이 시기는 한국의 국민을 분열시킬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는 한국을 구원할 사람들을 드러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는 한국의 구원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한국은 많은 위기를 통과해왔다. 전쟁 이후의 가난, 독재와 민주화, 경제 위기, 세계적인 팬데믹까지 다른 나라라면 한 번 겪기도 어려운 일들을 여러 번 겪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 나라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자라났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앞으로 한국을 구원할 사람들이다. 아난드는 이 시기에 등장할 인물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 한국이 선과 악의 전쟁에 휩싸이는 그때 사람들은 수많은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분노와 혐오를 이용해 영웅처럼 떠오를 것이다. 누군가는 거짓과 조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말보다 책임을 먼저 질 것이다.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스스로 앞으로 걸어 나올 것이다. 이들은 권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을 드러내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선택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는다.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등장할 것이다. 법과 정의의 영역에서, 교육과 언론의 영역에서, 기술과 경제의 영역에서, 그리고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서.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진실을 지키는 일, 사람을 먼저 보는 일, 두려움 대신 책임을 선택하는 일. 한국의 선과 악의 전쟁은 이들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분열의 시기는 결국 이 사람들을 앞으로 등장시키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 시기가 없으면 이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나타난다. 아난드는 한국의 역할을 세계적인 맥락 안에서 규정했다. 앞으로 2030년 인간과 인공지능의 전쟁이 시작될 때 한국은 반드시 선택을 요구받게 된다. 한국은 단순히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기술과 문화, 교육과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나라는 새로운 규칙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다가오는 선과 악의 전쟁에서 어떤 편에 서는지가 결정적이다. 거짓과 공포, 분열과 조작의 편에 서는 나라가 될 것인지, 불편하더라도 진실과 양심, 책임과 연대의 편에 서는 나라가 될 것인지가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말한다. 한국은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절망하고 떠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한가운데서 한국을 구원할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들이 등장하는 순간 이 나라의 미래는 결정될 것이다. 아비냐 아난드는 최근 한 온라인 강연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많은 논란을 부를 표현 하나를 꺼냈다고 전해진다. 그는 한국 차트를 설명하던 중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한국 위에 내려오는 파란 장막을 본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막을 오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장막은 정치 깃발의 색이 아니다. 이 장막은 숫자의 색이다. 그의 이 한마디는 곧바로 여러 해석을 낳았다. 한국 시청자들 중 일부는 파란 장막이 특정 정당의 집권, 즉 정치적 권력 교체를 의미하는 암시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난드는 통역을 통해 이런 해석을 분명히 부정했다고 한다. 나는 어느 정당, 어느 정치 세력을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본 파란 장막은 경제의 하강 곡선이다. 한국의 성장 속도가 지금보다 눈에 띄게 떨어지는 시기를 말한다. 그는 파란 장막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내가 본 파란 장막은 하늘에서 내려와 한국 땅 전체를 덮고 있었다. 그 장막은 불길처럼 타오르지도 않았고 검은 연기처럼 질식시키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서서히 빛을 빼앗아 갔다. 도시는 그대로 있고 건물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의 표정에서 속도가 줄어드는 느낌이 보였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과거처럼 3%, 4%의 성장률을 기대하던 나라가 1%대 혹은 그 아래를 오래 견디게 되는 시기다. 이때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인가라는 불안과 이제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흔들리게 될 것이다. 아난드는 파란 장막이 단순한 침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막은 한국 사람들에게 큰 좌절을 줄 것이다. 과거의 성장 기억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더 고통스럽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 장막은 동시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만드는 필터가 된다. 너무 빨리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균열, 너무 높은 성장률 아래에 가려져 있던 불평등, 너무 조용히 방치돼 있던 상처들이 파란 장막 아래에서 드러나게 된다. 사람들은 이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성장해 왔는가를 묻게 된다. 그는 다시 한번 정치적 의미 부여를 끊어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파란 장막을 특정 정권의 상징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행성의 움직임은 정당의 색깔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장막은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 장막은 경제 성장 패턴의 교체이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파란 장막을 보고 서로 싸우지 말라. 이것이 누구 탓인지 따지기 전에 이 장막이 보여주는 진짜 메시지를 읽어라. 아난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한다. 파란 장막은 한국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무 빠르게 달려서 길을 잃어버린 나라에게 잠시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다시 보라고 씌워지는 것이다. 한국은 이 장막을 지나가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장막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2030년 이후 한국이 초강대국으로 올라서는 방식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는 예언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단정적으로 말했다. 나는 다시 말한다. 지금의 전쟁들은 짜고 치는 판이다. 진짜 전쟁은 2030년 인간과 AI의 전쟁이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두세 달 뒤 한국에서는 선과 악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전쟁은 국민을 깊게 갈라놓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전쟁은 한국을 구원할 구원자들을 세상 앞으로 끌어낼 것이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전쟁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별은 이미 말을 했다. 이제 선택은 인간의 몫이다.